2025년 여름,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인근의 한 광활한 사막지대. 태양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고 낮 기온은 51도를 넘나들었다. 사람은커녕 동물조차 숨을 헐떡이는 그 땅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곳은 말 그대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 한복판이었다. 그러나 단 몇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건설한 세계 최초의 사막 부유도시, 일명 K-아일랜드 프로젝트의 핵심 기지였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 IMF의 문을 두드렸던 나라 한국이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 신도시를 창조하고 있으며 중동 왕족들조차 감탄하며 이제 우리는 한국 없이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UAE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의 스타트업, 유럽의 에너지 기업, 중국의 인프라팀까지 불러들였지만 정작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다. 기술은 많았지만 통합이 되지 않았고 투자는 컸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었다. 그렇기에 중동 왕실은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가난을 뚫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첨단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사막이라는 극한 조건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에너지 빈곤, 식량 위기, 고밀도 도시화라는 문제에 맞서 싸우며 스마트 인프라, 무인 농업, 도시 에너지 자립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이제 그 기술이 사막의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한국형 미래 문명의 수출이자 세계가 직면한 기후 재앙에 대한 해법이며 미국과 중국이 결코 제공하지 못한 믿음과 실행력의 상징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미래를 만드는 나라로 진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 섬은 곧 완전 자립형 에너지 도시, AI로 운영되는 농업 허브, 오지 기반의 초고속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이 작은 기적을 지켜보며 질투와 존경이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사막을 살릴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사막 말고 다음은 어디인가? 가 되어야 한다. 사막 위의 도시, 단순한 개발이 아닌 문명의 리셋을 꿈꾸는 중동의 지도자들은 세계 곳곳에 기술 강국들을 두드렸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1대1로? 유럽의 스마트시티? 그러나 그 누구도 지속 가능하면서도 독립적인 시스템을 설계하지 못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대부분 이렇다. 돈을 더 주시면 설치해드리죠. 유지보수는 따로 계약하시고요. 현지 노동자보다는 저희 인력을 써야 합니다.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UAE는 그 진심을 먼저 알아봤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국은 과거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시간 엄수, 예산 준수, 완벽 시공을 보여준 나라라는 것을. 심지어 바라카 원전은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 인프라 투자였고 그 일을 한국이 정확히 약속대로 완수했다. 미국은 UAE에 무기와 전투기를 팔고 중국은 대출과 감시 시스템을 안겨주며 영향력을 키워갔지만 한국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협업과 자율성을 제공했다. 여기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있다. 한국은 결코 중동 지역에서 과거 식민주의적 접근을 한 적이 없다. 강제도, 전쟁도, 협박도 없이 오직 성과와 책임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기업들은 단지 건설만 하는 게 아니다. 삼성 C&T는 구조물을 설계하고 하나시스템은 방제 시스템과 보안망을 구축하고 LG CNS와 KT는 AI 기반 통합도시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며 KCT-OS라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선보였다. 이는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다. 도시 그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운영하는 자율 시스템인 것이다. 반면 중국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모두 유사했다. 값싼 인력으로 빨리 짓고 유지보수는 중국 본토 기술자만 가능하며
인공위성과 CCTV로 시민을 감시하고 빚을 못 갚으면 항만이나 토지를 중국 국유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케냐 등에서 이미 빚의 덫 외교로 실패했다. UAE는 그러한 모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중국식 개발을 단칼에 거절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스타트업은 앞선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단점은 명확하다. 실험은 잘하지만 실제 운용에 약하고 중동의 문화와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계 테크 기업이 추진한 두바이 자동 차량 프로젝트는 5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단 하나의 키워드로 선택되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기술은 신뢰를 담보하지 않으면 무기일 뿐이다. 그 점에서 한국은 기술과 신뢰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UAE의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한국과 일할 때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해결책을 가져온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명의 공동 설계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왜 한국인가? 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한국이었는가? 라고.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사막 위에 지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곳이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살아가는 도시라는 점이다. 즉 외부에서 에너지나 물, 식량을 들여오지 않아도 완전 자립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기술이 도시를 시스템처럼 설계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우선 에너지 자립 구조를 살펴보자. 이 도시는 낮 동안 초고효율 태양광 패널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한다. 그 전력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축적되고 밤에는 저장된 전기를 통해 도시 전체가 조명, 냉방, 통신, 농업, 모든 기능을 유지한다. 이 기술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이 아니다. 수소 연료전지, 차세대 열 에너지 저장소, 고효율 탄화 실리콘 기반 전력 반도체까지 적용되어 에너지 효율은 미국 실리콘밸리 스마트 빌딩보다 2배 이상 높다. 물 문제는 또 다른 혁명이다. UAE는 전통적으로 해수 담수화 기술에 의존해왔지만 이 과정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환경에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친환경 전력 기반의 고효율 역삼 투하로 필터 시스템을 통해 탄소 배출 없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기술을 상용화시켰다. 이 기술은 이미 부산, 울산 등지에서 수년간 검증되었고 중동 지역에서 상업용으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물을 단순히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관계시설과 AI 농업 시스템에 연결하여 스마트팜에 필요한 물까지 자동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식량 자급 시스템은 이 도시의 진정한 백미다. 한화, LG CNS, NHN, 파메이트 등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완전 밀폐형 스마트팜, 온실하우스 드론 통제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병해충 조기 경보 솔루션을 결합하여 사막 한가운데서도 신선 채소, 과일, 단백질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기술은 네덜란드조차 도입하려는 최신 농업 시스템이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중국의 스마트팜보다 1.7배 높다. 이 모든 설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불가능을 표준으로 바꿔온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지하철을 뚫지 못한다 했던 지형에 서울 지하철을 건설했고 누구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 했을 때 세계 1위 기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살 수 없다고 했던 사막에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도 비슷한 개념의 스마트시티를 실리콘밸리 근처에 설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토지 분쟁, 비용 폭등, 기술 난립 등으로 프로젝트는 3년째 멈춰 있다. 중국 또한 시진핑 AI 신도시 프로젝트라며 허베이성 근처에 거대한 AI 도시를 짓고 있지만 과도한 감시와 비효율적 설계, 부패한 지방정부 문제로 신뢰를 잃은 상태다. 결국 한국만이 기술을 현실로, 개념을 실현으로, 꿈을 도시로 바꾼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 더는 한국이 가능할까? 를 논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는 묻는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빠른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K 설계의 힘이다.
이제 도시 하나가 국가의 경쟁력이자 문명의 미래를 말해주는 시대. 그 시대의 선두에 선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이제 도시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더 이상 공간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유기체다. 그리고 그 지능은 지금 이 순간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 이 도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인화와 자동화다. 모든 것이 사람 없이도 스스로 돌아가는 도시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한국의 무인 농업 시스템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G CNS는 드론 정찰 자율주행 트랙터 로봇 수확기 AI 기상 예보 스마트 물 공급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작물 지능망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드론이 공중에서 작물의 생육 상황을 실시간 촬영하고 AI가 병충해를 감지하면 자율분사기가 자동으로 필요한 약재를 살포한다. 수확 시기가 도래하면 로봇팔이 작물을 손상 없이 수확하고 바로 옆에 있는 무인 운반 차량이 자동으로 물류센터까지 이송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한국의 전북 김제 스마트팜 클러스터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으며 생산성은 기존 농가 대비 3배, 노동력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UAE는 이를 보고 감탄했다. 사막에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기온이 높아 사람은 일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무인 농업 기술은 사람이 없어도 날씨가 악조건이어도 작물이 자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여기에 결합된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도시 통합 AI 운영 시스템, 즉 KCT-OS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아니다. 도시 내 에너지 흐름, 농업 생산량, 물 소비량, 기상 데이터, 보안 상태, 폐기물 처리 등 수백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자원 배분과 자동 조정을 시행한다. KT와 LG유는 오지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도시 각 구역마다 미니 AI 서버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도시 전체가 딜레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체계를 완성했다. 예를 들어보자. 기온이 평소보다 3도 올라가면 AI는 이를 감지하고 즉시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더 공급한다. 에너지가 과다 소비되면 태양광 패널 각도를 조절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림자가 들이오는 구역은 자동으로 에너지 흐름을 재조정해 전력 낭비를 막는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AI 도시 운영 철학, 즉 반응이 아닌 예측, 수동이 아닌 자율의 실현이다. 중국 또한 AI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주민 감시, 인구 통제, 사회 점수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술은 있지만 인간 중심이 아니다. 반면 한국의 스마트 도시는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 중심의 휴먼 도시를 지향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결정적 차이이다. 또한 보안 시스템 역시 한국 기술이 중심을 잡고 있다. 하나 시스템의 AI 안면인식 기반 무인 출입 통제 기술, 그리고 SK쉴더스의 실시간 드론 순찰 열 감지 시스템은 테러 위협이 빈번한 중동에서도 완벽한 보안과 안전한 생활 인프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중동 지역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안전을 위해 군대와 경찰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기술이 도시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한국은 건축, 에너지, 농업, 통신, 보안, 환경, AI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도시 안에 통합해냈고 이 통합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단연 독보적이다. 미국은 혁신은 있지만 통합이 약하고 중국은 규모는 있지만 자유가 없다. 그 중간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석유가 아니다. 그 어떤 금속보다도 귀하고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자원 바로 물이다.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전체 물 소비량의 90% 이상을 해수 담수화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담수화 기술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그에 따라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중국의 기술은 환경 기준을 무시한 저가형 설비 중심이었으며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중동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여겨왔다. 그러던 중 한국이 해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분야에서 K-담수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완성시켰다.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역삼투하바로 리버스 오즈모시스 고압 필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고도 정밀 세라믹 필터를 통해 미세한 염분,
중금속, 박테리아까지 제거하며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대비 40%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실증단지에서 이 기술은 이미 10년 넘게 검증되어 왔다. 그리고 이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은 중동에 완전 에너지 순환형 담수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다. 기존에는 담수화에 필요한 전기를 석유나 천연가스로 생산해야 했지만 한국은 이 전기를 태양광 풍력 ESS 에너지 저장소로부터 공급받는다. 즉, 탄소 제로에 가까운 담수화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UAE는 이 기술에 감탄을 넘어 경악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심지어 일본과 협력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해버린 것이다. 이 담수화 설비는 단지 식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담수화된 물은 곧 스마트팜 관계 시스템, 도시 냉방 설비, 수소 생산 공정,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 세척소까지도 공급하며 도시 전체를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의 기술은 물이라는 자원을 넘어서 도시의 생명순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 있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 이 기업은 2000년대부터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동 기후에 맞는 고압식 담수화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왔고 결국 이번 프로젝트에 맞춰 모듈형 담수화 플랜트를 개발했다. 이 모듈형 시스템은 설치 시간은 1-3 유지비는 절반,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자동 운전 기능까지 갖춰 중동 특화형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치한 담수화 설비는 운영 3년 만에 대규모 부식과 미세 플라스틱 유출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폐기 처분되며 현지 정부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미국은 여전히 고가의 설비와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해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럽은 기술은 있지만 중동과의 정치적 마찰로 인해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 한국이었다. UAE의 한 고위급 기술 자문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중동의 물을 장악하면 향후 50년간 중동의 도시 설계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사막 도시의 에너지와 물을 동시에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의 우위를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제 세계는 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 위기와 인구 증가 속에서 물은 더 이상 인도주의적 자원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 된 시대. 그 시대에 물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정밀하게 통제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현대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흐름으로 유지된다. 하나는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사막 도시의 자립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는 축전이다. 아무리 전력을 생산해도 그것을 저장하지 못하면 야간에는 도시 전체가 마비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수집해도 그것을 빠르게 저장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AI는 작동하지 않는다. 즉, 미래 도시는 에너지 저장소와 데이터 센터라는 두 개의 심장을 가져야 하며 이 심장을 가장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오직 한국뿐이다. 우선 에너지. UAE 프로젝트에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살러드 스테이트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도 상용화에 실패한 영역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은 5배, 수명은 3배, 그리고 화재 위험은 제로에 가까운 차세대 기술이다. 이 배터리는 도시 전체의 전력을 저장하는 도시용 ESS로 활용되며 한번 충전하면 최대 3일간 무정전 상태로 도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고온 내성 세라믹 전해질 기술은 사막 한가운데 섭씨 55도에 이르는 환경에서도 배터리 효율 저하 없이 운영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결정적 기술 장벽이다. 삼성 SDI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던 기술을 도시 자체에 적용했다. 도시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며 그 기계를 움직이는 심장이 바로 이 배터리다. 이제 두 번째 심장 바로 데이터 센터다. 사막에서 생성되는 모든 센서 정보, 에너지 흐름, 농업 분석, 보안 이미지, 시민 움직임까지 초당 수억 개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려야만 AI 기반 도시가 지연 없이 작동한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한국의 모듈형 엣지 데이터 센터다. KT, 네이버 클라우드, LG CNS가 협력하여 도시 내각 구역마다 미니 서버팜을 구축했고 이들은 오지 기반으로 실시간 연결된다. 즉,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도 각 구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구조다. 이 구조는 단순히 효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안과 독립성, 속도에서 미국식 클라우드보다 압도적이다. 미국의 AWS나 구글 클라우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중동 국가 입장에선 정보 주권이 위협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듈형 데이터 센터는 현지 설치, 현지 운영, 로컬 제어라는 구조로 UAE 정부가 100%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다. 즉, 미국처럼 기술을 독점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감시 체계로 바꾸지도 않으며 파트너국이 주인이 되도록 설계된 진짜 협력형 기술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냉각 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하다. 사막의 고온에서 데이터 서버를 냉각시키는 것은 매우 큰 기술 도전인데 한국은 지열 활용 저소음 순행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네이버가 춘천 클라우드 센터에서 실증한 기술로 기존 대비 전력 소모는 60% 줄이고 소음은 90% 감소시켰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이 도시는 더 이상 단순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에너지와 데이터를 자급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중국은 아직도 전력망의 불안정성과 중앙 집중형 서버 구조 때문에 AI 도시 실험에서 지연 현상과 통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하드웨어 통합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하드웨어, 통신망, 에너지, 데이터, 알고리즘까지 완벽히 융합할 수 있는 기술력은 한국에만 존재한다. 한 UAE 장관은 한국 기자단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 도시의 심장을 제공했고 그 심장은 우리 손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미국이나 중국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 말 한마디에 기술을 어떻게 수출해야 하는가, 동맹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미래 문명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가 담겨 있다. 현대 도시는 기술로 움직이지만 그 기술을 위협하는 존재는 언제나 사람이다. 해킹, 테러, 범죄, 침입 도시가 진화할수록 보안의 수준도 그에 맞춰 급진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중동이라는 지역은 특수하다.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 때문에 언제나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테러 조직, 정치적 극단주의, 산업 스파이까지 보안이 도시 존립의 핵심 조건이 되는 곳이다. UAE는 수년 전부터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보안 기술을 시험해왔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의 AI 보안 시스템은 무력이 아니라 예측으로 도시를 지킨다. 하나 시스템, SK 쉴더스, 그리고 LG CNS는 공동으로 KAI 보안 플랫폼을 설계했으며 이 시스템은 단순히 CCTV로 사람을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 이상 징후를 사전 탐지하고 사건 발생 전 선제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사람이 없는 구역에 열 신호가 갑자기 나타나면 열 감지 센서가 즉시 작동하고 그 위치를 드론이 자동 비행해 확인한 후 의심 대상이 무기를 들고 있는지 얼굴이 수배자와 유사한지까지 AI가 단독으로 판단하고 즉시 경고를 보낸다. 모든 과정은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 어떤 경찰보다 빠르고 어떤 경비보다 정확하다. 이 시스템은 군사작전 수준의 정밀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통제형 시스템과는 철저히 다르다. 중국은 도시 전체에 감시 카메라를 심고 AI로 행동을 분석하여 시민을 등급화하는 사회 신용점수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범죄 예방을 넘어서 정치적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AI를 추구한다. AI는 시민을 감시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한국의 세종시, 판교 테크노밸리, 인천 송도에서 실증되었으며 범죄 발생률 감소, 응급 대응 시간 단축, 대규모 행사 안전 확보 등 구체적인 수치로 성능이 증명되었다. UAE가 이를 도입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의 차이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AI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한국식 가치관. 이것이야말로 중동 왕실이 한국을 기술 동맹으로 선택한 이유였다. 그들은 이제 말한다. 한국의 기술은 도심의 눈이자 귀이며 우리를 외부의 혼란과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디지털 방패다. 보안은 더 이상 단순한 카메라나 경비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보이지 않게 흐르는 신경망이며 그 신경망의 설계자는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 중동은 더 이상 석유만 있는 땅이 아니다. 이제 이곳은 세계 경제 재편과 기술 패권의 격전지이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20세기 중동의 주요 파트너는 단연 미국이었다. 군사장비, 금융투자,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은 미국 중심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동맹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동을 소비시장과 석유 공급지로만 여겼으며 중동 국가들의 독자 노선에는 언제나 회의적이었고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중동 국가들은 자립을 원했지만 미국은 그들에게 의존을 강요했던 셈이다. 중국은 이 틈을 노렸다. 1대1로를 내세워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규모 차관과 교역 조건을 걸며 중동 시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경제적 식민지화에 가까웠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집트 등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빚에 덫에 빠지는 구조였고 기술 이전도 없었으며 정치적 독립성마저 훼손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와중에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다. 기술 공유 실행력 상호 존중이라는 3요소를 핵심으로 삼았다. 즉,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모델이었다. 바라카 원전이 그 시작이었다.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 프로젝트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예산으로 약속한 품질로 완공한 유일한 사례. 한국은 그 성공으로 신뢰를 얻었고 이후 모든 협력에서 미국도 중국도 못한 걸 해내는 나라로 각인되었다. 현재 한국은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카타르의 스마트 항만 구축, 오만의 그린 수소 생산 단지 등 중동 전체 미래 계획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는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다. 한국은 그들의 식량, 물, 에너지, 정보, 국방, 교육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연결하는 국가급 컨설턴트로 자리매김했다. 그 영향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UAE 정부는 대한민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했고 사우디 정부는 한국에 도시 교통 운영권과 보안 시스템 구축권을 동시에 부여했다. 심지어 카타르는 한국 기업이 만든 데이터 센터에 자국 국방 정보망을 연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기술만이 아닌 기술을 책임지는 태도와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중동의 지형도는 바뀌고 있다. 전통적 미국 중심 질서와 경제적 중국 침투 구도에서 벗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자리평 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틀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중동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사의 대전환이자 아시아 강국의 새로운 좌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외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 편이 아니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움직이고 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중동을 통해 한국의 힘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은 상징적이다. 한국은 누군가의 대안이 아니다. 이제는 기준이며 설계자이고 게임 체인저다. 2020년대 중반 세계는 다시 한번 진영 대결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자유와 안보를 내세웠고 중국은 규모와 자본을 앞세웠다. 그러나 중동은 두 진영 모두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선택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미국의 실패는 오만함에서 시작됐다. 오랜 기간 패권국으로 군림해온 그들은 모든 지역을 자신들의 틀에 맞추려 했다. 민주주의, 인권, 안보의 단어들은 중동에서 조건으로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나 상호 존중은 철저히 부족했다. UAE, 사우디, 카타르는 더 이상 미국의 무기 구매국으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을 팔면서도 유지보수, 핵심 소프트웨어, 데이터 권한은 끝까지 쥐고 있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통제였다. 중국의 실패는 탐욕과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인프라 건설 능력을 내세우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은 철저히 중국 중심의 이익 구조였다. 기술 이전은 없었고 모든 프로젝트에는 자국 인력과 자재만 투입되었으며 조금만 계약을 어기면 항만, 통신시설, 자원 채굴권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계약이 숨어 있었다. 스리랑카의 한반도 타항,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채무 디폴트 사례는 중동 국가들에게 경고의 전례가 되었다. 그 틈을 파고든 나라는 예상 밖의 존재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대출 조건도 없었다. 대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함께 설계했다. 기술 이전은 기본이었고 운영 주체도 현지인이 되도록 훈련과 교육을 제공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시간, 품질, 비용 그 어떤 변수에도 책임지고 대응했다. 그 차이는 태도의 차이였다. 미국은 강한 자가 베푸는 방식이었고 중국은 큰 자가 끌고 가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같이 가자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중동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유일한 기술 협력 방식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통합력이었다. 미국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부문별 파편화가 심하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GE, 보잉을 별개의 회사이며 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단위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 중국은 반대로 규모는 크지만 정밀성이 약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 파트너로는 불안정하다. 반면 한국은 삼성, LG, 하나, 현대, KT, SK 등 모든 핵심 산업군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고 정부 민간 기술이 통합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 UAE 고위 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미국은 그들의 방식만 옳다고 믿었고 중국은 그들의 이익만 생각했다. 한국만이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려 했다. 이 말 한마디가 한국이 지금 왜 유일하게 중동 전체에서 전략 파트너로 불리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한국은 크지 않다. 강대국도 아니며 자원도 없다. 하지만 기술과 진심, 실행력과 겸손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 강한 나라들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그리고 이 시대가 원하는 파트너는 강한 자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자다.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운 건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보이는 기술의 응답, 그리고 신뢰에 대한 보답이었다. 한국은 지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대에 서 있다. 한 세기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시작해 2025년 오늘 세계의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취가 아니다. 철학의 승리이며 태도의 반전이고 문명에 대한 정직한 기여다. 중동은 우리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작으면서도 강한가? 자원도 없고 식민지도 없었던 당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설계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건설 현장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드론 농장에서, AI 관제실과 해수담수와 플랜트 안에서 우리는 묵묵히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은 곧 한국이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계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우리가 묻는 쪽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사막 다음은 어디인가? 어떤 불가능이 다음 우리의 가능성인가? 이제 우리는 에너지의 중심에서 데이터를 지배하고 도시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며 기술로 국가를 설계하는 존재다. 한때는 맨손으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민족이 이제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고민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K-문명의 시작이다. 우리는 문명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문명을 수출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중동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은 아프리카일 수도, 동남아일 수도, 남미의 척박한 밀림일 수도 있다. 혹은 북극의 빙하 속, 인도양의 외딴 섬일 수도 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누가 그것을 만들 자격이 있는가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자격을 증명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다.
기술로, 신뢰로, 실행력으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지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 대국이 되었다. 최근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핵잠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잠수함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우한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이 불현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외신들이 중국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 우한 양쯔강변 우창 조선소로 추정되는 정박지에서 중국의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며 수면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고 크레인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사라진 주력 잠수함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테지만 어쩐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상한 변화를 알아차린 건 퇴역한 미 해군 잠수함 전투장교인 톰 슈가트 신미구간보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슈가트는 SNS에 조선소 주변 위성사진을 게시하며 잠수함이 정박돼 있던 곳에 크레인 바지선이 모여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바지선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숫주인 대만 국방아카데미 전략연구소장은 중국 잠수함 침몰 원인은 내부 기계 고장이나 외부 충돌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가들도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에 대해 균형 유지를 위해 채워 넣는 평형수 탱크 고장, 제어 회로나 어뢰 발사관 문제, 배기 밸브나 대형 베어링 파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 운영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중국 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앞서 6월만 해도 중국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에 퍼졌는데 당시 대만 언론들은 대만 서해안에서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찍힌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만 어민이 촬영한 것으로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포착된 겁니다. 앞서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정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남중국해에서 칭다오 기지로 귀환하던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며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 작년에 중국 핵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침몰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 한 차례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대만 국가안전국이 중국 핵잠 침몰 사고를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 잠수함의 민낯이 드러났었습니다. 작년에 대만 국방부가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바로잡은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의 핵잠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2세대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 지역에서 침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은 사고를 낸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93호형 잠수함은 함수의 6기에 533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 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93호형 잠수함 침몰설은 거짓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흠집내기 위한 반중 세력과 외신의 음모라는 글만 검색되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당시 사실을 부인했던 대만 정보당국도 최근 국회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침몰을 공식 인정했지만 중국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18년엔 중국 핵잠이 너무 시끄러워 일본에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93호형으로 불리는 중국의 110M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에게 멀컥 발각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게 발각돼 이틀간 쫓겨다닌 끝에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돛대에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군에 발각됐으며 일본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해군의 수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단 발각돼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면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일본 해군에 발각된 93호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소음으로 유명했던 한급 핵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하며 만든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의 91형 잠수함도 2004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절치부심해서 만들었다는 93호형 잠수함의 경우 91형보다 훨씬 조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95형을 추역시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SLBM 안무함이 자망 타격 훈련을 첫 공개하는 등 숨겨뒀던 강력한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3,000T급 잠수함의 실제 자망 및 타격 훈련 공개는 이번이 최초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숨죽여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뢰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이라면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이남으로 침투해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됐는데요.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 작전을 벌이던 안무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의 NLL 이남 진입이 확인되자 안무함은 어뢰 공격을 망설임 없이 준비하고 순식간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 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더니 이내 사라지면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안무함은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 잠수함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안무함이 운용하는 SLBM은 수백 km 이상 사거리를 내는 대용량 연료, 대형 탄두 등 상당히 커 어뢰를 쏘기 위한 소구경의 짧은 수평 또는 경사 발사관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주요 군사 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고 핵탄두 SLBM을 운용하는데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꼽히면서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이번함의 기공식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경남 거제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배치 2입원함 기공식을 개최하고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 입원함은 배치 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정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등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기업인 하나오션에 따르면 이번 함은 내후년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잠수함이 제대로 명성을 날릴 판이 깔아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확대를 경계하면서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군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이 뛰어들 전망으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000T급 장보고 3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돼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르면 올 가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파렴치한 행각이 사진 한 장으로 폭로되며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래서 일본이 이를 악물고 숨기려고 했던 거냐라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으로 인해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일본의 신뢰를 잃게 하고 분노케 만들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현 상황을 보고 무척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일본 내에 있는 자국민들을 불러들이거나 일본으로의 여행을 금지시키는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온갖 경보를 다 발령하며 난리를 쳤던 일본이지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잠잠해져 오히려 일본을 잘 아는 주변국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공개된 사진으로 일본 현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지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일본의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지진국 지구물리학 연구소 가오멍탄 연구원은 중국 지진학회 온라인에 경악스러운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일본에서 탈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하며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32만 명이 사망하고 9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난카이 해곡이 부분적으로 파열되면 규모 8.5 이상, 완전 파열되면 규모 9, 1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한시라도 빨리 일본을 탈출해야만 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이럴 경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높이는 10m가 넘어 건물 238만 채가 파괴되고 32만 명이 사망하며 최대 950만 명이 이재민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는데요. 그는 난카이 해곡 근처 특히 주고쿠와 간사이 클러스터는 일본 제조업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 중심지이다.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220조 엔 약 2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일본 전역이 후진국으로 후퇴할 정도의 위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역시 15일 일본의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규모 7,
일의 지진이 규슈섬을 강타한 이후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일본에서 도망쳐야만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체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나 급박한데도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했던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 지진주의보를 15일 오후 5시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갖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수상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게시되며 일본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 건물 내 사용 후행 연료 냉각풀의 수위 확인용 탱크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25T 누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심지어 그 누수된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심각하다. 최근 일본에 내리 3번 연달아 일어났던 지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심각한 일을 비밀리에 넘기려던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일본의 수많은 원전 장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괜찮은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을 받는 지역은 최근 지진이 일어났던 규슈 지역의 가와우치 원자력 발전소와 겐카이 원자력 발전소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위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돼 더더욱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전한 사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9일 원자로 2호기 사용 후행 연료 냉각풀의 수위 확인용 탱크 내 물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탱크 누수를 확인했다는데요. 이 탱크는 사용 후행 연료 냉각풀에서 넘친 물을 받아 모으면서 냉각풀의 만수 상태를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도쿄전력은 탱크 누수를 확인한 뒤 5층 사용 후행 연료 냉각풀에 대한 물 주입을 정지했고 문제의 탱크와 연결된 건물 3층 방에서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16일 건물 3층에 원격 조작 로봇을 투입해 방사 선량을 측정하고 누수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도쿄전력은 누수된 방사성 오염수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고 배수구를 통해 건물 지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양을 약 25T로 추산했다. 실제 건물 지하에 쌓여있는 오염수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때 노심이 손상돼 현재도 지하에 쌓인 핵연료 잔해로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원자로이다. 도쿄전력은 사용 후행 연료 냉각풀의 물 주입을 일단 중단했지만 언제든 펌프를 가동할 수 있어 핵연료 냉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의 누수된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찍혀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최근 베트남 실습생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해당 폭로와 함께 공개된 사진과 정황은 충격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기능 실습 제도를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을 속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듯 싶은데 이제 전 세계에 일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은 뒤늦게 앞으로 외국인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습생에게 제염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실습생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의 한 남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 것일까?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매체 USGS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 원전에서 약 4km 떨어진 남이에초까지 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었다. 원전 주변 지역은 폐허나 마찬가지였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검은 자루에 담아 쌓아둔 야적장이 곳곳에 있었고 도로에는 해안방벽공사에 동원된 트럭들이 많았다.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마을의 건물들은 온전한 채 비어 있었다. 꼭 세트장에 온 기분이었다. 가게에는 집기가 그대로 있었고 주유소 주차장의 차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도로 곳곳에는 방사능 수치를 알리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었다. 마을들은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이상 주민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직선거리로 진주시청에서 사천시청까지 정도다. 만약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10여 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여전히 오염수를 쏟아내고 있고 녹아내린 해결료는 손대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고가 곧 일어난다고 하는 난카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돌연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지했다. 일본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난카이 해곡은 약 117년마다 대지진을 발생시켜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9m 쓰나미를 초래한 1946년의 마지막 대지진은 미래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루빨리 일본에서 탈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도 일본 내에 남아있는 자국민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임시정보 종료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대피 경로 확인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본에 남아있어야 하는 자국민들은 식료품 비축 등을 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대비를 계속해서 실시해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그 의혹들을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잠잠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중국 다롄시의 모습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형성된 급류에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은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는 19일 아침까지 133회 비가 왔는데 그중 88가 1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폭우에 그야말로 도심이 물바다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된 내막에는 중국식 부실공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심의 배수 기능이 전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도심에 거대한 급류가 형성된 것입니다. 급류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 전체를 물살이 관통해 지나갔으며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하천으로 쓸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과 허베이성의 접경에 위치한 후루다오시에서는 평년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홍수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배수시설이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마을 4곳의 통신이 끊어져 헬기가 구조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넘게 폭우가 쏟아진 랴오닝성 지역에 또다시 추가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물난리를 보면 폭우도 폭우지만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심각한 지반 침하 문제입니다. 중국 대학연합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대도시 45%는 매년 3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출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었고 해수면 상승이 겹치면 홍수 피해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세기부터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중국에서 도시의 45%가 매년 3 이상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시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지반 침하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 논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상수도 개선 등으로 침식을 멈추지 않으면 향후 해수면 상승과 맞물려 도심 내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 게시된 논문은 베이징 대학을 포함해 중국 주요 대학에서 근무하는 63명의 연구진이 합동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주요 도시의 침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도시 82곳을 조사했는데요. 이들은 유럽 우주국 ESA이 운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넬1의 레이더 자료를 이용해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동시에 지상에서 수신한 위성 항법 장치 GPS 신호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지역의 45%는 매년 3씩 가라앉았습니다. 10 이상 급속하게 가라앉는 지역은 쿤밍 난닝, 원저우 푸저우, 정저우 핑딩샨, 베이징 텐진 등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만 6,700만 명에 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상하이는 1920년대 이후 3회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대륙도 일본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구진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건물 무게가 집안 치마에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미국 휴스턴, 인도 델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빈약한 상수도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지하수로 생활하면서 지하수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카르타는 매년 2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퇴적된 곳으로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가라앉는 경향이 강하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중국 허난성 핑딩샨의 경우 해마다 100구씩 가라앉고 있다며 치마 원인이 탄광 개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 기준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중국 땅은 전체 6% 수준이지만 100년 뒤에는 해당 비율이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집안 치마와 폭우가 모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의 모습입니다.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양쯔강에 올해 들어 세 번째 홍수가 났습니다. 양쯔강의 수위가 위험 수준인 32.5m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후난성 샹자인강 지류에서는 제방 3곳이 무너져 인근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잦은 폭우와 그에 따른 홍수가 이제는 중국 내에서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도 민폐를 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양쯔강 물이 바다로 대량 흘러들어왔고 제주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염분이 떨어지면 어장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 29일 말아도 남서부 약 30km 인근 해상에 28도 이상, 식용 염분 단위 26psu 이하의 고수온 저염분 물 덩어리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식용 염분 단위 psu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질 뜻하는데 평년 여름철 제주 바다 염분 농도는 30-31psu이고 수온은 23-25도의 분포를 보입니다. 저염분수는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닷물보다 가벼워 수면 위에서 물 덩어리 형태로 오랜 기간 떠다니며 강한 햇볕에 노출돼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제주로 유입되는 저염분수는 대부분 집중호우로 중국 양쯔강의 막대한 양의 담수가 바닷물과 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동중국해를 거쳐 흘러듭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최근 중국의 폭우로 양쯔강 초당 유출량이 평년보다 53% 증가한 7만 2천 T를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과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8, 9월에도 제주 서부 바다의 염분 농도 23-26psu, 수온 30-31도의 고수온 저염분수가 대거 유입돼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제주시 한경면 등에서 소라, 전복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6년에도 중국발 고수온 저염분수가 유입돼 60억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는 민폐는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북한 북부 국경지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선을 훨씬 넘어섰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 5천여 명의 주민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쓸고 간 북한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25, 29일 북한 신의주와 의주군에 내린 큰 비로 집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철로가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은 신의주를 포함해 압록강에 인접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지역을 특급재해 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압록강 하류는 평소에도 폭우가 내리면 강이 범람하는 상습 홍수 취약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폭우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신의주 주변을 흐르는 압록강 면적이 폭우가 내리기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우가 심하긴 했지만 북한의 홍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신의주시 동북쪽의 위화도 일대에선 강이 범람하면서 생긴 거대한 물길이 시 남쪽에선 농경지 곳곳이 침수된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홍수로 공공건물과 시설물과 도로, 철길까지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중국이 압록강에 세운 홍수방지 방벽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위성으로 본 압록강의 수풍댐은 수문을 열어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물은 지형적 특성상 저지대인 신의주로 모두 흘러가게 됩니다.